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교수님, 오랜만에 인터뷰 텔라에 찾아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건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2016년 8월 15일은 이제 건국된 지 68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 68년은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68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번영했으면 저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선방했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현실성 있게 그간 대한민국 건국사를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건국 이후에 경제적 측면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국가 경제 생산성이나 자립도는 1970년대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도 그런 지표를 최근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네. 우리가 자립적 국민경제, 국가경제를 건설해 왔다. 보통 네. 그렇게 많이 생각해 네. 왔는데, 네. 최근에 제가 무슨 책을 하나 완성을 하면서 한국은행이 작성한 산업연관표, 네. 보통 5년마다 작성을 하는데요. 네. 그 중간에 이제 1년 간격으로 이제 보정 통계가 나오는데, 그걸 보니까 한 나라의 네. 국가 경제의 생산성이나 자립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요. 중간재 투입 계수, 부가가치 계수, 또 중간재 투입 계수 가운데는 수입 중간재 투입 계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중간재, 특히 수입 중간재 투입 계수가 낮아질수록 한 나라의 국가 경제의 자립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1995년까지는 계속 낮아지다가, 네. 그러니까 국가 경제의 자립도가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1995년에 수입 중간재 투입 계수가 0.10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10%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됐다. 근데 지금 그것이 다시 16%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난 네. 20년 동안 중간재 투입 계수가 수입 중간재 투입 계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 경제의 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져 왔다. 그러니까 덩치는 크게 왔지만은 속빈 강정처럼 그런 구조가 계속 만들어져 왔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국가, 자립적 국가 경제의 건설이라는 목표는 우리가 고도성장, 고도성장을 시작할 때 내걸었던 목표는 지금 절반의 성취를 이루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목표가 많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뤄야 할 게 많다. 달성 앞으로 네. 우리 경제의 질이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네. 가장 우리 주력 수출품인 전기 전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약 한 20%의 고급 부품이나 중간재를 일본에서부터 수입해야 됩니다.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아주 고급의 부품이나 중간재 기계 장치를 우리가 생산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걸 많이 알려서 좀 긴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 산업 정책이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소멸한 게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창조 경제하자, 혁신 경제하자 하면서 뭐 세계적인 실리콘밸리도 우리도 만들자, 그런 식으로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은 있어 왔지만은 국가 경제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그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 정책을 취하고 무역 정책을 취하고 하는 그런 정책은 지난 IMF 위기 이후 지난 20년간 거의 소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경제발전 중심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좀 속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국가라는 국가 경제 자체를 하나의 경영 단위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세계적인 수준의 그 자립도 생산성을 높여가는 그런 그 체제화된 그런 그 전략 경제 정책의 전략적 체계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 점이 가장 저는 그거 갖고 국가 혁신 체제라 하는데 어느 기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 체제가 필요해요. 예, 기술 개발이나 경영이나 인사 노무 관리에서 뭔가 특별한 체제가 있어야 그 기업이 성공을 합니다. 어느 기업이 남들처럼 하는 식으로 평범하게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이뤘을 때는 다른 나라에 없는 특별한 국가 혁신 체제가 있었다. 근데 그 국가 혁신 체제가 IMF 위기 이후에 사실상 해체되어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족주의는 혁신 체제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애국심이 투철했던 대통령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그걸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번영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그 민족주의가 박정희 대통령이 구축한 그 국가 혁신 체제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민족주의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 우리도 잘 살아보자. 네. 이렇게 했을 때 그 네. 민족주의는 대단히 국민 통합적이고 근대국가 육성적인 그러한 민족주의였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그러한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마다 그 민족주의 내용은 상이한데요. 네. 한국의 민족주의는 일제하에서 성숙한 거예요. 일제하에서 그것이 이제 일제 억압을 받고 차별을 받는 가운데 한국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에요. 그 당군 할아버지의 자손이다. 우리는 다 같은 피를 나눈 혈족이다. 뭐 이런 거 아주 원초적인 어떤 그러한 거죠. 우리 한반도는 하나의 신체다. 이런 거. 분단이 된 걸 갖고 허리가 잘라졌다 그러잖아요. 네. 또는 독도를 가지고 우리의 새끼 손가락이다. 뭐 작지만 새끼 손가락이 얼마나 떨어져 나가면 아프냐. 백두에서 한라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는 국토 신체론. 그래서 또 우리가 모두 하나의 그 피를 나눴다. 국민 혈족론. 뭐 이런 아주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그 논리를 떠나가지고 적대감을 갖습니다. 저는 그걸 갖고 반일 부족주의라고 그러는데 반일 부족주의. 예, 뭐 이런 그 원초적인 어떤 그 진료들로 히스토리컬 머티리얼로 한국의 민족주의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그것을 또 동원하고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국민 통합적이고 국가 육성적인 힘으로도 발휘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박정희 시대에는 그것이 국가 육성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방향으로 그게 활용되어 왔어요. 그래서 정치적 억압하에서도 소수의 정치적 비판자들을 제외한 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믿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죠. 그러나 그 어떤 그 국가 혁신 체제의 중심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리고 그 체제가 도덕적으로 비판되기 시작하니까 민족주의에 잠복돼 있던 원초적인 저급한 요소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민주화 시대의 한국 민족주의의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기보다도 우리가 다 같은 형제인데 하나의 가족이,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지금부터 역사전쟁한다. 그리고 막 역사전쟁을 90년대 초부터 그냥 아닙니다. 벌써 독립기념관이 세워진 게 몇 년부터예요. 한 80년대부터 일본과는 협력보다는 갈등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통제되지 않는 어떤 부족주의적 요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부터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구축했던 국가혁신 체제를 허물어 버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죠. 그게 한국 민족주의의 큰 거죠. 오늘 한국 민족주의가 우리의 그 건강한 나라 선진국 만들기를 실패하게 만들지 모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주의 저변에 깔린 반일 감정 때문인지 저희가 8.15 하면은 보통 광복절만 떠올리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인터뷰 텔라를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매우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일이에요. 대한민국 건국일.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는 건 반대한민국 세력 선동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이 현상을 그러니까 우리 보시나요? 반대한민국 세력의 자극만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네. 이른바 우파 정부가 지금 10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도 바뀐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파 집권자들 사이에서도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게 이제 그 원인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근대 국민국가, 대한민국이 근대 국민국가로 민족공화국으로 출발할 때 그 핵심적인 이념이 인간에 대한 자유,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예요. 이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자각적인 이해와 실천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다는 사실이 얼마나 문명사적으로 중요한 의미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나라는 뒤뚱뒤뚱하지만 앞으로도 100년도 더 갈 겁니다. 200년도 더 갈 건데, 그러면서도 이 나라 인간들은 이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기본적으로 자유인일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다. 중고등학교 12년, 초중고등학교 12년 교육과정 사회과 윤리과 어느 교과서를 보더라도 자유라는 말이 없어요. 저도 배운 기억이 없어요. 네, 자유가 뭐냐 물으면 몰라요. 그냥 막 그 자유시대 먹을 거 초코바왕 이런 거 생각나고. 바로 그게 문제예요. 제가 학교 강의 시간에 네. 어떨 때는 네. 갑자기 그냥 쪽지를 하나씩 나눠주고 네. 한국인은 언제부터 자유였는가 생각하지 말고 1분 내로 쓰라 그러면은 네. 그러고 후닥닥 걷어요. 지난 학기 말에도 한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네. 앙케이트 걷었는데 네. 3분의 2가 네. 1987년 민주화 그때 한국인은 자유화됐다 그래요. 나머지 3분의 1 가운데 또 3분의 1은 아직도 자유인이 아니다 하고 대답하고 세상에. 그 중에 또 한 절반 정도는 네. 나머지 3분의 1의 절반 정도는 일제로부터 해방을 자유인이라고 그러고 대한민국이 건국과 더불어 이 대한민국의 헌법 성립과 더불어 한국인은 자유인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이 3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 명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난 학기에 내가 내 강의 시간 마지막에 하기 시험 기말 시험 치면서 기말 시험 치기 전에 이거부터 쓰라 하면서 앙케이트를 냈더니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좌우를 떠나서 우리 한국인들의 정치 철학의 발전 수준이 있어서 큰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점을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나 사회과 도덕과 교과서에 자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대한민국의 성립이 우리 한국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선물인가에 대해서 좀 교실에서부터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매년 8.15 건국절이 될 때면 이 사회의 이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늘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항상 메시지를 던지시잖아요. 올해도 또 그랬고 이제 내년에도 8월 15일은 어쨌든 오게 될 텐데 그때는 조금 저희가 나은 이야기를 인터뷰 텔라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기대하면서 그래요. 네,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